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나이 들음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하소담의 낭독에 귀를 열어주세요.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나이 드는 것도 송양의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맑은 하늘은 가슴속까지 설레게 한다. 오늘 방문할 특별한 손님 때문에 더 그런 모양이다. 아침 일찍부터 바쁜 손놀림이었는데 이제 쉬면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큰아들,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내려온다는 전화를 지난주 토요일에 받았다. 둘째 아들 내외는 해외 파견 근무 중이라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 큰아들네 손자, 손녀는 1년에 두어 번씩 본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만났던 건 5년 전의 추억이 되어버렸다. 준비는 거의 되었다. 식탁에 음식도 다 차려놓았다. 밖에 있는 정자에 앉아 산 아래를 굽어본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나는 산골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모양이다.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귀농하러 왔다. 4년 되었다. 시골 생활하기 전에는 서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직장 은퇴할 때 매달 연금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받는 방법이 최고라며 사람들이 말했던 걸 실행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다. 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달 임차료 내는 금융 비용이 커서 상가 한 채를 매입하면 좋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죽기 전에는 증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 사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하여 매달 200만 원 받으며 노후를 보내려 했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집을 담보로 하여서 매달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노후에 벌이가 없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주택을 통해서 걱정 없이 돈을 받아서 이용 가능하니 은퇴 후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제도이다.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다가 평생 거주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용하기에 괜찮은 제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의 확인차 다시 알아본 결과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식으로 돈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는 아파트를 종신연금으로 하겠다고 아들에게 상의한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 아들은 말했다. 매달 200만 원씩 20년 받으면 5억 정도 되는데 그때 집이 없어집니다. 차라리 제가 월 300만 원 드리겠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사시고 다만 담보로 은행에 저당 잡혀 대출을 받아주세요. 카페 상가를 사면 월 400 안 나가니까 저도 이익이고 아버지도 이익이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아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착각했었다. 그 한동안은 매달 300씩 아들에게서 정확히 통장에 자동이체 입금되었다.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며 은퇴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부터 생긴 일이다. 어느 날 아들이 사색이 되어 들어왔다. 친구에게 사기당하여 10억을 물어주든지 카페를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내가 살던 아파트는 타인에게 넘어갔고 월 300만 원씩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당장 살아갈 집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와 제주도로 갔다.
아내의 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잘 살다가 거지꼴이 되었다는 것, 믿는 사람에게 당한 분노 등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다. 어쩌다 보니 일용 근로자로 떨어진 신세에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다. 입에 풀칠은 해야 한다며 하루에 8만 원 받는 귤농장 일용 근로자가 되었으니 편치 않았을 것이다. 아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창피하다고 제주도로 멀리 떠나왔으니 제정신이었을까. 그렇게 사이좋던 우리였는데 부부싸움도 잦았다. 방이 4개나 있는 큰 집에서 살다가 원룸으로 추락하였으니 오죽하였을까. 매일매일 파산한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제주도로 내려간 몇 달 후부터 아내는 피로감이 심하고 체중 감소가 뚜렷했다. 노동일이 고되어 그런 줄 알았다.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매일 먹고 가끔 토하는 증세까지 왔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있다고 말하였다.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라고 했다. 림프종 혈액암은 피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한다. 인체의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림프계에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고 한다. 하늘이 노랗다는 말을 실감했다. 혈액암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의사가 물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못 먹고 근심 걱정으로 잠을 편히 이룰 수 없었으니 면역력이 좋을 리 없었을 것이다. 지방병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국립원자력병원에 입원하였다. 마음 편하게 먹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더 흥분하기 시작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자주 나타나더니 점점 더 건강이 나빠져갔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6인 입원실에 있으니 주변이 시끄럽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병 간호하는 사람과 면회온 사람들의 요란함은 기본인 듯 하였다. 보호자인 나도 견디기 힘들 지경이었다. 넓고 고요한 집에서 편안히 살던 습관이 좁은 이곳에 적응될 리 없었다. 돈이 있다면 1인실에 입원하여 조용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다가 이 꼴이 되다니 자식이 원수라는 생각만 들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모두 잃었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여보, 미안해요. 다 용서하세요. 안 돼, 안 돼. 아내는 그렇게 한마디를 말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입원하고 60일째에 죽었다. 내 몸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했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으니 세상 구경 많이 가자고 했었다.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둘만의 시간을 많이 만들자고 했었다. 그런 아내가 나만 남겨놓고 갔다. 아내에게 잘못해줘서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짐승처럼 울었다. 억울하기만 하였다. 장래 후 어디 가서 혼자 살 것인가 고민 중인데 소화가 되지 않았다. 아내 이름 모미려니 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다. 혹시나 해서 검진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위암, 2기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아내 곁에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하는지 하느님께 물었다. 암 수술비는 직장 다닐 때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였다. 보험이 없었다면 대책 없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항암 치료는 거부하고 수술 한 달 만에 산속으로 들어왔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산속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잔다. 편안하게 글이나 쓰며 생활하고 슬픈 과거는 잊으려 한다. 현재의 행복만을 그리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산자락에서 혼자 산 날이 벌써 4년이 되었다.
방사선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 위암이 날 잊었나 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선물 준 것인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비우고 편하게 살다 보니 면역력이 강화되어 암이 죽었는지 하여튼 건강을 되찾았다. 산속에서 자연식을 하며 공기 맑은 곳에서 살면 암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치유의 숲이라는 책에서 본 듯도 하다. 늙어서 돈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는 것을 알지만 후회하기는 너무 늦었다. 산속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자연인으로 살 때까지 살다가 조용히 죽고 싶었다. 죽음은 두렵지만 한 번뿐인 죽음이라 호기심도 든다. 나이 드니 병이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나 소화불량도 오래 간다. 늙어가는 걸 저항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슬프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싫기도 했지만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감내할 기력이 없다. 새 모이를 주려고 땅콩을 절구통에 빻는다. 처마에 매달아 놓은 모이통에 모이를 넣고 휘파람을 분다. 새들이 시차를 두고 날아와 물고 간다. 식탁에 놓인 음식을 점검해 본다. 치나물 초밥 모양이 예쁘다. 쌈밥은 치나물 잎에 싸서 강된장 찍어서 먹도록 해놓았다. 가지나물, 고사리 무침, 시금치 나물, 상추, 고추, 머루, 산딸기 등등 푸짐하다. 내가 산에서 채취하거나 텃밭에서 재배한 유기농 자연식품이다. 천문동, 산더덕, 토복령, 망개나무 잎과 뿌리, 칡은 내가 암을 고친 음식이지만 애들은 싫어할 듯하다. 닭백숙은 좋아하겠지. 양봉으로 채취한 꿀을 많이 넣어서 만든 도라지 정과는 좋아하겠지. 내가 재배한 표고버섯 무침은 맛있다고 할까? 쑥, 냉이, 뽕잎, 달래장은 새콤한데 나만 좋아할까? 머위, 드릅도 삶아 놓았다. 인동초, 엉겅퀴, 쑥, 삼잎을 말린 차도 준비했다. 내가 계곡에 만들어 놓은 평상에서 후식을 먹고 꽃향기 풀내음 가득한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해야지. 디저트는 산에서 따온 머루와 으름으로 해야지. 바나나보다 훨씬 좋던데 애들은 싫어할까? 애들은 꿀이 많이 들어간 꽈배기나 호떡을 더 좋아할 거야. 다 만들어 놓았으니 충분하다.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은 만들지 않았다. 도시에서 사 먹는 호박죽은 달다. 애들은 단 것을 좋아한다. 유기농 자연식 호박죽은 내가 재배한 땅콩, 호박, 고구마, 밤을 넣고 끓이다가 누룽지를 추가하면 끝이다. 애들은 달지 않으니 맹탕이라고 싫어할지 모른다. 가짜 호박죽이라 할 것이다. 세상은 참 이상하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된다. 사 먹는 호박죽과 비교해 본다.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도 만들어 놓았다. 지난 가을에 많이 만들어서 조각으로 잘라서 말려놓은 도토리묵을 물에 불려 놓았다. 말린 도토리묵은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국물에 넣어 먹어도 맛이 좋다. 장작불은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게 피웠다. 장작불 위에서 호박전이나 파전을 만들어 먹으면 이색적인 맛이 난다. 팬은 깨끗이 닦아 놓았다. 장작을 몇 개 더 넣는다. 연기에 눈이 맵다. 그런데 눈물이 달다. 창문에 만들어 놓은 꽃발이 싱그럽다. 철쭉꽃, 나리꽃, 장미꽃, 이름 모를 야생화까지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다. 나뭇가지를 엮어 발을 만들고 그 사이에 꽃들을 따다가 매달아 놓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참 예쁘다. 방문 앞에 조롱박을 10개 만들어 걸어놓았다. 조롱박에 웃는 얼굴을 그렸다. 방을 드나들 때마다 매달아 놓은 조롱박 속 방긋 웃는 얼굴을 보고 웃게 된다. 행복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진다. 방 밖으로 나오다가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 항상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살라는 뜻일 것이다. 도시의 집처럼 높게 만들 수 없었다. 애들에게 고개 숙이고 들락거리라고 당부해야겠다. 겨울에는 비닐로 문을 덮지만 지금은 따뜻해 비닐망을 모두 치웠다. 산천 풍경이 예술로 태어난다. 경치 자체가 한 폭의 풍경하다. 운치가 있고 아름답기 그지 없다. 야외 주방으로 나와 물 한 잔 마신다. 여기서는 무엇이든 돈을 주고 사지 않는다. 아파트나 동네에서 버린 물건을 주워 재활용한다. 고물상에서도 얻는다. 재활용품으로 집과 주방의 모든 것을 손수 만들었다. 산중턱에서 솟는 용천수를 끌어다가 먹는데 산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그런지 달다. 수돗물도 먹지 않는 도시인에게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도시인들은 생수를 사서 먹는다는데 영양가는 없을 것 같다. 자연이 얼마나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지 몰랐었다. 자연식을 먹으며 좋은 공기 속에 살다 보니 건강을 찾았다. 마음 비우고 내려놓고 사는 동안 암덩어리는 안녕을 구했다. 지나간 것은 모두 내려놓고 산다. 무엇을 위해 죽기 살기로 삶과 싸우며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적당히 살 것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아픈 몸도 이유였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온 산속이 이제는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졌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한 내가 자랑스럽다. 텃밭에 간다. 배추밭에 들어가니 배추벌레가 많다. 집게로 하나씩 잡는다. 여기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벌레가 먹고 남은 것을 내가 먹는다. 벌레가 너무 많으면 욕심쟁이 벌레 일부를 잡아 아주 멀리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달팽이, 무당벌레, 벌까지 함께한다. 애들은 호기심은 있어도 도망갈 것 같다. 배추를 몇 포기 뽑아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 계획이다. 궁채나물, 가지, 옥수수, 콜라비, 오이, 수박까지 잘 자라고 있다. 토란잎에 밥을 퍼주기 위해 여러 장 딴다. 그릇이 부족하니 토란잎도 훌륭한 그릇이 된다. 닭장의 병아리들이 제잘된다. 토끼장의 토끼들이 나를 반긴다. 고양이는 어느 순간 핥히고 살기를 띨 때가 있어서 처음에 키우다가 포기했다. 토끼는 항상 순하다. 언제나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다. 산속 농망에서 전기가 조금 필요할 때가 있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쓰고 수돗물은 산속 용천수로 사용한다. 이곳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욕심을 줄이면 불편하지 않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다. 오히려 정치, 사회, 뉴스 등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게 되어 편안하다. 이동한다. 이곳은 어디를 가도 나의 무대다. 처마 밑에 만들어 놓은 새 둥지에서 어제 부화한 새끼 5마리가 요란히 운다. 나를 엄마인 줄 아는지 입을 벌린다. 매년 이곳에 새끼를 기르는 엄마 새는 나와 친구가 되었다. 엄마 아빠 새들이 먹이를 번갈아 가며 준다. 행복해 보인다. 덕분에 내가 더 행복하다. 이것이 자연이 주는 선물일 것이다. 여기서는 말동무가 없다. 새들과 꽃, 나무, 구름이 말동무다.
나는 시 읊는 것을 즐겨한다. 생각나는 대로 읊고 자작시를 저장했다가 옮긴다. 나중에 시집이 될지도 모른다. 시가 술술 만들어지는 건 자연의 힘이요, 자연의 혜택이다.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면 시가 나올 리 없다. 행동하는 대로 생각한 찌든 도시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지금 나이 드는 것도 괜찮은 삶이다. 내과에 가서 다슬기가 많은지 확인한다. 지난번에 손자 녀석이 다슬기 잡는 재미에 푹 빠졌던 기억이 있다. 아주 재미있어 했는데 많이 잡지 못했다고 섭섭해했었다. 산 아래에서 많이 잡아다가 집 근처 계곡 냇가에 뿌렸다. 애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다. 할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손자가 웃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루를 활짝 열었다. 좋은 날이다. 세상이 열렸다. 내 입 클로우를 쉽게 찾는다.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고통이다.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흐리다. 걷는다. 걷기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하루에 6,000보 이상 걸으면 사망률이 51% 낮아진다는 발표도 있지만 여기서는 걷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핸드폰에 만보기 기능이 있어서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 12,000보 이상이다. 걷기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체험하고 있다. 목적지도 없으면서 이리저리 바쁜 척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자신에게 더욱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찮아도 많이 걷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들수록 외롭다지만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다. 운명이다. 고통이다. 매일 함께 놀아주거나 말동무해 줄 사람을 곁에 둘 수는 없다. 유언장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 사후에 유산을 물려줄 것은 없다. 그러나 혹시 내가 유명 작가가 된다면 유산을 둘러싸고 남은 가족들이 다투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매일 일기를 쓴다. 자연스레 주어진 늙음의 모습에 정할 필요는 없다.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한다. 무엇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귀찮아도 많이 걷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들면서 하여야 할 운동이 걷기 운동과 발꿈치 운동이라고 한다. 중풍 예방, 치매 예방,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하루 100번 이상 하라는데 벌써 200번을 더한 것 같다. 언제 오려는지 초조해진다. 점심때라는데 벌써 12시다. 날씨가 좋다. 꽃들이 지천이다. 계절은 한 번 가도 다시 돌아온다. 늙음은 한 번 오면 가려하지 않는다. 꽃처럼 내년에 다시 필요하지 않는다. 메마른 나무도 봄이 되면 잎새가 돋는다. 늙음은 그렇지 않다. 흐르는 물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머리 위에 하얌은 더해가고 젊음은 잡으려 해도 가더니 늙음은 가라 해도 가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 해도 쉽지 않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면 쉬울 텐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행복의 완성이 나의 것을 채우는 삶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남에게 주는 것을 게으르게 하다 보니 내게 필요 없는 것도 남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남에게 주는 연습이 필요한데 오히려 피하고 산속으로 들어와 나는 자연인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새들과 노래하고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며 산책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온 것이 맞다. 산에서는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 꼭 해야 할 일도 없다. 그냥 두면 6개월도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내 인생 위대한 보너스다. 연명치료 거부각서까지 써놓고 이곳으로 온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자연의 품에 안겼더니 몇 년째 살고 있다. 아내와 함께 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의 병도 다 나았을 것이다. 또 후회가 밀려온다. 나도 모르게 신은 술술 나오건만 외로움은 더해간다. 늙으면서 더 외로움을 타지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매일 함께 놀아줄 말동무를 곁에 둘 수 있다면 최상이리라. 친구들이 병원에 누워있거나 산속에 누워있는 경우가 늘어간다. 어쩌다 만나는 지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끊겼다. 돈을 아끼지 말아야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데 쓸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쩌라 말인가.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기에 시를 쓰게 되었다. 고독을 피할 수 없다기에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쓴다. 외로워야 글을 쓸 수 있다는데 그래서 글이 술술 나오나 보다. 혼자서 산속을 걷는 고독에 강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얼마 전 쓴 시를 다시 읽어본다. 제목, 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 늙는다는 것은 서름이 아니다. 하고 싶은 노래를 메아리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 못 가본 길 오늘은 걸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친구 간 곳 없이 무정하지만 자유로운 나그네 될 수 있다. 여인네의 포말 같은 몸도 어지러움에서 해방된다. 낯선 여행지도 선택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건 무한한 특혜다. 하고 싶은 일만 하기에도 생이 짧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 상염 짊어지고 아침을 맞지 않아도 된다. 하늘 보고 새소리 듣고 환하게 살 수 있다. 버릴 것만 남기는 삶을 즐길 수 있다. 젊은 날이 훤히 갈 때 나는 없어지지만 나이 드는 내가 보인다. 표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황혼해지더라도 지금이 좋다. 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 또 하나의 자작시를 더 읽어본다. 제목, 인생 이모작. 추억은 황홀한 슬픔이다. 아니다. 꿈 같은 기억이다. 항상 마주했던 오늘 무제한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자식들도 변해가고 다른 풍경도 변해간다. 아이들과의 추억은 사진첩에 담겨있고 아이는 부모를 닮고 자신들을 꾸민다. 자식들도 독립했으니 인생 이막은 나를 위해 꿈을 펼칠 무대. 남은 인생 이모작으로 살아야지. 살아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나는 연습 없이 태어났지만 훈련하고 죽어야지. 더 늙어도 외롭지 않도록 의미 있는 것을 담아야지. 감당할 무게만큼 욕망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내 의지로 나를 운행해야지. 글 쓰는 시간, 지금이 참 행복하다. 내가 쓴 시지만 뭉클하다. 이러다가 노벨 문학상 준다고 하면 주민등록 초본부터 발급하러 가야 하는 것일까? 인터뷰에는 무엇라 해야 하나? 나에게 한을 주고 간 아내를 팔아 상을 받았다 해야 하나? 상상이 코미디 수준임을 알고 혼자 희죽 웃는다. 자작시 한 수를 또 읊는다. 제목,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저기 얽매여 괴로움 당하고 있지 않다. 광덕산장, 자연의 품속에 나를 눕힌다. 농막이지만 내게는 왕궁,
수익을 바라지 않으니 욕망이 없다. 밭에는 돈이 될 내 것이 없다. 물건에 짓눌려 옹색해질 수 없다. 갖지 않으니 고통이 없다. 욕망의 집에서 벗어난 산장, 세상과의 싸움이 끝난 곳,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롭다. 자연인으로 살면 편안하고 조용하다. 새롭게 시작하니 봄이 움튼다. 자연을 통해 모든 자연의 끝에 이른다. 생각난 김에 자작시 한 수를 더 읊는다. 제목, 자연에 살다. 이제 더 이상 아는 이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친해질수록 배신의 아픔은 크고 사랑한다면서 고통을 주고 상처는 아는 사람들이 더 아프게 한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자연에 홀로 살면 좋겠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행복이겠지. 스스로 홀로의 향기를 맡는다는 것은 좋은 거겠지. 갈등과 상처, 불안과 스트레스도 아는 이가 하는 것. 이제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싶지 않다. 나를 잃어서 나를 찾는 길, 자연에 살자. 은하수가 서쪽으로 건너가는 별을 보고 싶다. 별사랑에 끙끙 앓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혼자 있어도 참 좋은 나만의 장소를 만들고 싶다. 지금 중요한 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욕심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겠지. 자연에 살다. 자연에 살고 싶다. 손자 손녀가 왔을 때 어디를 먼저 구경시켜줄까 계획해본다. 동굴 탐험을 첫 번째 해야겠다.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 틈 사이로 굴이 하나 있다. 들어가면 넓은 땅이 나온다. 이곳은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장면과 비슷하다. 바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 분지 형태의 넓은 땅이 나온다. 산 중턱의 산맥처럼 바위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것도 신기하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는데 동굴로 들어가면 신천지가 있다. 화산 분화구였는지 분지 형태다. 바위 사이로 용암이 흘러내렸을까? 아이들에게는 환상적인 풍경일 것이다. 분지 안에는 작은 소나무 즐비하다. 작년에는 에메랄드 그린 묘목과 남천을 심어 놓았다. 신천지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는 더 아름다운 동굴 탐험이 될 것이다. 이곳에 장내삼도 심어 놓았다. 송이버섯을 많이 따는 곳이다. 송이버섯은 딸 때 밑부분을 조금 뜯어 묻어 놓으면 다음 해에 다시 그 자리에서 송이를 캘 수 있다. 아이들에게 산삼 찾아라, 송이버섯 찾아라 하면서 보물찾기 놀이도 할 것이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분지 내에 울려 펴지면 메아리가 아름답기도 하리라. 생각만 해도 좋은 기분에 엔돌핀이 솟는다. 이곳에서는 내가 무대 연출가요, 장치가요, 주연 배우다. 제작자인 내가 하라는 대로 손주들이 산중에서 연기할 것이다. 미소 짓다가 눈을 뜰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 눈물이 흔한 것은 나이 든다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일까? 잊고 있었던 서름이 올라온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야 함은 천영인가 보다. 아내가 손주들이 노는 것 보면 정말 좋아했을 것이다. 장손, 나이가 몇이야? 10살 맞아? 숙녀님, 나이가 몇이야? 7살 맞아? 이렇게 말하며 아내는 영화처럼 손주들 뒤를 따라 뛰어다녔을 것이다. 손주들과 노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진다. 아파트에서 나와야 할 때 산중 생활을 시작했더라면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내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여보, 산으로 가자. 우리들이 무엇을 해도 먹고 살지 않겠는가?
늙은이가 산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서 힐링 생활이라 해도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저는 제주도로 가고 싶어요. 많이 먹어서 탈나고 성인병 걸리는 거야. 영양 과다나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잖아. 산속으로 들어가자. 내가 죽으면 혼자 가세요. 저는 따뜻한 제주도로 가겠어요. 거기서 빌어먹더라도 산은 싫어요. 필름이 끊긴다. 무슨 암이든 흙하고 따뜻한 곳에서는 암이 죽는다 해서 황토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 혼자 호강하고 있다. 황토방 지어놓은 곳은 명상하고 글 쓰는 명당이다. 나만 출입하고 싶어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 놓았다. 아내는 관계자이므로 좋아할 텐데 서운하게 그지없다. 강제로라도 끌고 왔다면 삶이 바뀌었을 것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웠을 것이다. 안타까운 속마음을 삼키며 일어선다. 아냐, 이것은 현실이다.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그리자. 벌떡 일어나 야호 하고 외친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가. 쫓기지도 얽매이지도 않는 삶이다. 산속이 좋다. 이제 쉼표를 찾아왔는데 좋은 생각만 하자. 산중생활 4년이 되었다. 산중생활이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이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운동이라 생각한다. 산이 병원이다. 치유의 숲이다. 몇 년 동안 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진다. 억지로라도 움직이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원동력이 되었다. 벌통에서 벌들이 비행기 이착륙하듯 날고 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항상 움직이는 벌들은 아프지도 않을 듯하다. 정자에 앉아 산 아래를 바라본다. 그때 핸드폰의 울림이 나를 소름돋게 한다. 아버님, 출발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코로나 걸렸는지 갑자기 열이 나서 나중에 가야겠어요. 죄송해요. 그래? 건강 조심하고. 괜찮다. 오미크론 핑계다. 잠시 만난 것이 6개월 넘었는데 보고 싶으니 다음 주에 꼭 오라는 말도 하지 못한다. 돈이 없고 젊음을 잃으니 다들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돈이 많아서 유산을 주는 것을 고민 중이라든가 아니면 젊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든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한 달에 2번 이상도 왔을 것 아닌가. 좋지 않은 상상을 한다. 늙으면 나중은 없다. 오늘 즐기지 못하면 내일은 행복할 수 없다. 나중을 던져버리고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젊은이들은 나중을 말한다. 산속에서 캔 더덕구이, 냇가에서 좋은 다슬기, 고사리, 딸기 등 식탁에 가득한 음식을 바라본다. 송이버섯 향기가 가득했던 방에서 냉기가 흐른다. 오늘 같은 날에 맛보여주려고 보관했던 산삼도 처량해 보인다. 곰치와 더덕잎이 생기를 잃었다. 손주들 태워주려고 느티나무에 그네도 만들어 놓았는데 다슬기도 많이 잡아다 냇가에 뿌려 넣었는데 음식도 며칠 동안 정성 다하여 만들어 놓았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건 불가능하다.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먹으면 좋을성 싶다는 생각이 든다. 술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늙어가는 이야기를 할까 하여 수첩을 찾는다. 전화번호를 찾다가 깜짝 놀란다. 핸드폰 번호가 대부분 011 또는 017, 019로 시작하는 번호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모두 사라진 번호다. 최근 5년 동안 누구에게도 연락해 본 적이 없다. 핸드폰을 던진다. 쿵 하고 농막을 울린다. 할 수 없다.
항상 그렇게 하였듯 혼자 먹어야 한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나를 위로하는 빛도 처량해 보인다. 인생이 일장춘몽이구나. 기쁨인 줄 알았는데 슬픔의 다른 얼굴이었고 행복인 줄로만 알았는데 불행의 또 다른 시작인 것을 경험한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묶음이구나. 진수성찬이 가득한 밥상에 혼자 앉아 꾸역꾸역 입에 넣는다. 눈물이 짜다.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동백 아가씨를 찾아서 김장애.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할머니, 화단에 있는 나무 이름이 뭐예요? 별이 화단의 꽃 이름을 물어보기 전까지 할멈은 그곳에 어떤 꽃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슨 색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힐끔 돌아보니 별은 화단에 굵게 엉켜있는 넝쿨을 만지고 있었다. 그거 마사추리 아닌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넝쿨을 마사추리로 불렀다. 마당가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화단이 있다. 굳이 화단이랄 것도 없을 만큼 그 면적은 아주 미미하다. 원래 그 공간은 영감의 영역이었다. 녀석이 무슨 나무냐고 묻고 있는 마사추리도 영감이 살았을 적에 집에 들여온 것이다. 할멈에게는 별 시답잖아 보이는 화분들을 영감은 할멈에게 쏟는 것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가꾸곤 했다. 10년도 훨씬 지난 어느 해 봄, 고사리를 꺾으러 산에 올랐을 때 영감은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 하얗게 피어있는 마삭 넝쿨의 꽃이 장관이라며 흥분해했다. 그해 가을, 원줄기에서 뻗어나간 겹뿌리를 뽑아와 심어놓은 넝쿨이다. 영감은 심어만 두었을 뿐 그 꽃을 보지도 못했다. 말이 화단일 뿐 기실 그곳은 영감이 죽고 나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공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할멈은 행여 그 화단에 물 한 번 끼얹어줄 어림도 없는 무관심한 공간이다. 영감은 할멈과 생각이나 그런 취향이 아주 달랐다. 할멈이 생각하기에 그 부부는 바꿔 태어났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영감은 모든 면에 있어 아기자기하고 섬세했다. 그런데 정신팔 시간이 있으면 객지 사는 새끼들 안부나 한 번 더 챙겨보시오. 그런 타박을 하는 할멈도 따지고 보면 자식을 살뜰히 잘 챙기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객지 사는 두 아들 내외나 딸들까지 살갑게 부모를 챙겨보는 일도 드물다.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지낼 뿐이다. 그래서인지 영감과 취향이나 관심사가 다르다 해서 굳이 문제될 건 없었다. 서로 할 일만 잘하면 그것으로 별 불만이 없을 터였다. 다만 할멈이 매사에 영감의 행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한 입을 덮고 사는 마누라는 아픈지 고달픈지 뭐가 먹고 싶은지 관심도 없는 이가 그렇게 화분의 지극정성인 것에 대한 일종의 질투였다. 자네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네. 영감은 심심하면 그런 말로 자신의 무관심을 변명하려 들었다. 할멈이 대범해서 당신이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영감, 당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핑계하고 있었다. 무능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할멈은 늘 영감을 향해 그렇게 푸념을 해댔다.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식들에 대한 관심도나 농사일까지 영감은 늘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영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았던 일은 역시 화단을 가꾸는 일이었고 노래를 듣는 일이었다.
영감이 살았을 때는 집이 온통 꽃 천지였다. 화단은 화단대로 방 안이며 거실까지 손바닥만한 것에서부터 덩치가 큰 화분까지 질비하게 제철에 맞춰 꽃이 화려했다. 지나던 길손이 꽃을 보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온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할멈은 그런 영감의 극성스러운 꽃사랑이 내심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영감이 죽고 10여 년 세월이지만 단 한 번도 마당가 화단 손질을 해보지 않았다. 두어 달에 한 번 시내에 사는 큰딸이 찾아온다. 지 아비를 닮은 딸녀는 제대로 관심을 주지 않아 말라 죽었거나 썩은 식물들을 치우고 그 빈 화단에 새로운 씨앗을 보충해 놓곤 했다. 늙어가면서 이런 데라도 치미를 붙이면 덜 무료할 것 아니유. 이제 큰딸도 늙어가나 싶다. 지 살기 급급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쪼르르 친정으로 달려와 며칠이고 죽치고 버티다 사위라는 위인이 찾아오면 못 이긴 척 끌려가곤 하는 세월이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요즘 그 큰딸이 혼자 사는 어미가 적적해 할 것을 염려한다. 철이 들어가는 증거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딸이 지 애미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하는 염려다. 할멈은 무료할 틈이나 적적할 틈이 없는 노인네다. 얼마 전까지 할멈은 2,000평의 밭일을 혼자 거뜬히 해냈다. 영감이 살았을 적엔 비록 영감이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둘이 짓던 농사였고 농사일에 있어서는 근동의 할멈을 따라올 여자가 없었다. 할멈만큼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 이도 없다는 것에 늘 할멈은 자부심을 가지곤 했다. 할멈이 생각하기에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세상에 살았다 얘기할 거리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알량한 영감보다 할멈의 농사는 실지고 풍성했다. 농사일이라는 게 일을 할 때야 고되고 힘들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느낄 수 없는 희열이 있었기에 할멈은 농사일이 즐거웠다. 게다가 어떻게든 수확을 해 시장에 내면 그것이 할멈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할멈에게 돈은 늙어갈수록 영감보다 자식들보다 더 든든한 힘이었다. 게다가 화단을 아무리 가꾼들 손에 쥐어지는 수확물도 없다는 것이 더 할멈의 관심을 멀게 하는 요인이었다. 별이 한참 동안 화단을 살피더니 할머니, 할미꽃이 있네요. 할멈은 머뭇거린다. 그곳에 할미꽃이 있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어린 녀석이 할미꽃을 알아보다니 신기하다. 마음에 들면 가져가. 할멈이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곤 그것밖에 없다. 요즘 할미꽃 보기 어려운데 할머니 화단에서 보게 되네요.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언제 피었다 언제 지는지 그 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뭐라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은 처지에 할멈이 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화분을 통째로 별의 손에 건네주는 것밖에 없다. 별이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할머니 화단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꽃들이 많아요. 별은 가꾸어지지 않은 화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영감이 쓰던 전축을 한번 보고 가겠다고 들어와서는 화단에 빠져 전축 같은 것은 이미 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 듯 했다. 뭘 별것도 없는 걸. 할멈은 갑자기 소외감이 든다. 영감에게나 별에게 할멈은 늘 그렇게 화분이나 꽃 그리고 노래보다 후자다. 언제나 그것들은 할멈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멈을 앞섰다. 영감이 죽고 나서 그런 기분은 이제 느끼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사람을 두고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있던 영감과의 50년 인생이 마음의 한이었는데 이제 별이마저 이 잠깐 동안의 인연 속에서도
영감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에 할멈은 짜증스럽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그냥 갈게요.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별이 들고 나간 화분을 차 트렁크에 넣고 문을 닫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할머니 연습 많이 하세요? 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붕 할멈 앞을 지나쳤다. 할멈은 별이 사라진 도로를 한정없이 길게 바라보고 서 있다. 화단은 마당가에 길게 벽돌을 놓아 만들어져 있다. 기껏해야 한 뼘 남짓한 공간이다. 심지어 화초보다는 화분채 벽돌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더 많아 화단이라고 하기도 못한 그런 형태다. 영감은 시내에 나갔다 돌아올 때는 어김없이 작은 화분을 한 개씩 사오곤 했다. 꽃에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하러 그런 것은 사오고 그러는지 원. 할멈은 늘 그렇게 투덜댔다. 한 푼이 새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럴 돈이면 고등학교밖에 마치지 못한 딸들을 최소한 전문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어야 하지 않았을까. 늘 원망의 비수가 어미인 할머니에게로 와 꽂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멈의 잔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감은 전축의 볼륨을 올렸다. 할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노래를 크게 틀었다. 오매불망 영감의 짝사랑인 이미자의 노래이다. 세상사에 관심이 없었던 할멈과의 소통의 단절을 영감은 그렇게 이미자의 노래를 듣는 것으로 충족시켰던 듯 싶다. 영감은 세상에서 이미자를 제일 좋아했다. 영감은 평생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두 번도 생각할 것도 없이 이미자와 함께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영감은 이미자의 새 노래가 나오면 달러 빚을 내줘라도 꼭 구해와 전축에 넣고 들어봐야 직성이 풀렸다. 영감은 이미자가 처음 가수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자의 노래를 좋아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새 한 마리, 동백아가씨에서부터 눈물이 진주라면이라는 노래까지 영감은 다른 가수의 노래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오로지 이미자의 노래만 좋아했다. 영감의 나이가 이미자의 노래를 좋아할 나이가 아닌 남인수나 현인의 노래를 흥얼거릴 나이라는 걸 영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감은 전축이라는 것이 일반화되기 전에 1년 농사 소치를 탈탈 털어 그 전축을 사들였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지역에서 전축을 가장 먼저 사들인 이는 영감이 아닐까 할멈은 짐작하고 있다. 당시 새댁이었던 할멈은 돈 들어갈 일 천지였다. 큰딸을 낳고 젖이 모자라 우유로 보충해야 하는데 그 분유값이 없어 쩔쩔매는데 신랑은 전 재산이나 진배 없는 거금을 들여 전축을 지려온 것이다. 철이 없어도 어찌 저럴까 싶어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서 혼자 살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그 때문에 채댁이었던 할멈과 석 달 열흘을 싸웠지만 영감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 경황 중에도 영감은 이미자의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레코드판을 사오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아비의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자에 관한 자료나 음반이면 영감은 여름밤의 벚꽃처럼 환해지곤 했다. 특히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게 하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들으며 영감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영감이 잠자리에서 할멈을 안았을 때도 그런 표정은 없었다. 사실 어둠 속에서 가지는 관계에서 영감의 얼굴을 쳐다나 봤겠는가마는 짐작하기에 영감은 한 번도 할멈 앞에서 그런 행복한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다. 오로지 이미자의 노래 동백아가씨를 들을 때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영감이 노래를 잘 부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영감은 노래를 좋아했을 뿐 잘 부르지는 못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미자의 노래를 따라 해보지만 영감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귀를 아프게만 했다. 텔레비전이 처음 집에 설치되던 날 영감이 기사에게 맨 먼저 물어본 것은 이미자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이었다. 쇼 프로나 음악 프로를 보면 이미자가 출연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기사라고 딱히 언제 이미자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영감은 꼭 그 기사가 이미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 듯 보채곤 했다. 동백 아가씨는 잘 듣고 계시우? 영감이 죽고 한 3, 4년 동안 할멈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으면 천정을 보며 영감에게 그렇게 묻곤 했다. 영감은 잘 듣고 있다는 듯 그 밤에 꼭 꿈으로 찾아오곤 했다. 별이 탄차가 떠나고 나서도 할멈은 한참 동안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혹 별이 차를 돌려 전축을 보고 가겠다고 다시 올 것 같았다. 어찌 그리도 잘났을꼬. 할멈은 별이 참으로 좋다. 여자처럼 여리한 몸매도 예쁘고 나긋나긋한 말투도 사랑스럽다. 손자 녀석들이 5이나 되지만 별과는 그 느낌이 다르다. 별이 가고 할멈은 할 일이 없다. 이제 늙었는지 밭에 나갈 기력도 점점 약해져 밭에 나가는 날보다 방 안에 들어 누워 있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만만한 게 텔레비전이다. 영감은 이렇게 재미난 것을 혼자만 보고 즐겼구나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일을 뭐라 하겠는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드라마에 빠져들곤 한다. 영감이 죽고 나서 할머니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영감이 살았을 적엔 텔레비전이고 뭐고 별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농사만이 할멈의 관심사였다. 봄이면 무슨 씨를 뿌려야 할지, 올해는 무슨 곡식을 넣어야 실농을 면할지, 그리고 남보다 더 알찬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 할멈의 관심사였다. 여름 그 떼약볕 아래서도 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농사일은 할멈에게 에너지원이었다. 가을에 수확물을 걷어들일 때 영감의 손을 조금 빌리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농사꾼은 할멈이었지 영감은 아니었다. 밤이면 피로에 지쳐 영감이 이미자를 그리워하는지 동백 아가씨를 사랑하는지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졌는지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앵앵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웠을 따름이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러 나가는 할멈에게 초근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은 호강스러운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짓거리 같았다. 아니 게으르기 짝이 없어 남의 밥이나 빌어먹을 팔자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놀이인지도 몰랐다. 남도 아닌 영감의 그런 행태가 부하가나 푸념도 해보고 잔소리도 해봤지만 소기의 경일기 식인 영감의 고집에 할멈은 조금씩 포기가 되어가던 중이었다. 영감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할멈은 영감의 취미를 얼마만큼이라도 이해를 했을까? 생각해보지만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화초를 키우고 노래를 듣고 부르는 영감을 향해 주책이라고 지청구나 해댔을 터였다. 요즘 들어 할멈은 대낮인데도 바디를 나가지 않았다. 딱히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밭에 나가면 어디 손이 놀 새가 있던가. 하다못해 잡초 한 뿌리를 드러내도 밭에 가 있어야 직성이 풀리던 할멈인데도 요즘 할멈이 밭에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물어졌다. 바디를 나가더라도 새벽녘에나 오후 해걸음이나 되어야 어슬렁거리며 호미 한 자루 손에 쥐고 나섰지만 곧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자연히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여름밭은 사흘만 그대로 두면 풀밭이 될 만큼
잡초의 번식력이 왕성했다. 뽑아도 끝이 없었던 여름 반일에 무관심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녀석 때문이었다. 마을 노인정은 그만한 노인네들의 놀이터다. 밖에 나가지 않거나 오전에 잠깐 나갔다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노인정에 모여 놀곤 한다. 그곳에서 점심도 해먹고 마늘이나 고추 같은 손질이 필요한 일은 그곳에 가져나와 같이 해내곤 한다. 그 마을 노인정에 녀석이 노래를 가르치는 강사로 온 것은 석 달쯤 전이다. 면사무소 여자 직원하고 같이 와서 인사를 하는 별의 첫인상은 기생오라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세상에 저렇게 곱게 생긴 사내가 다 있나 싶었다. 같이 온 면사무소 여직원이 오히려 사내의 미모에 미치지 못했다. 사내는 자신을 무명 가수 한별이라고 소개했다. 아직 히트곡이 없어 텔레비전에서는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유명 가수가 될 거라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유명 가수가 될 것 같구먼. 할멈은 고개를 끄덕여 수긍해 주었다. 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그 횟수가 12번 정도 된 것 같다. 별이 가르쳐준 노래는 지금까지 4곡 정도이다. 그 곡들을 할멈은 단 한 곡도 다 따라하지 못했다. 그 중에 3곡은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는 트로트이고 한 곡은 이미자가 부른 동백 아가씨이다. 별이 혹 배우고 싶은 곡이 있냐고 물었을 때 할멈이 손을 들어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별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알았다며 그 다음 주에 그 곡을 준비해왔다. 2주일 동안 동백 아가씨를 배웠지만 할멈은 아직도 그 음을 잡을 수 없다. 박자도 맞춰지지 않는다. 괜히 배우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나선 자신이 민망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게 그렇게 안 돼? 아유. 같이 노래를 배우는 할망구들이 할멈을 향해 한심한 듯 혀를 차곤 한다. 헤일 수 없는 수. 아무리 목을 가다듬어 노래를 불러보려 해도 시작부터 음을 잡을 수 없다. 지난밤에 방송되었던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다. 리모컨을 들고 할멈은 이리저리 채널을 맞추며 도둑처럼 잘금거리며 찾아오는 잠에 취해가고 있었다. 그날 영감은 할멈이 싸준 고구마 2알과 낫을 들고 안산에 있는 몇 대인지 모를 묘를 벌초하러 갔었다. 마을을 벗어나야 하는 안산은 종중의 산이었다. 집안 조상들이 거의 그곳에 묻혀 있었다. 새벽녘에 나서야 그 일을 하고 저녁 때에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조금은 거리가 있는 곳이었다. 언제나 주변에 있는 묘들은 영감의 차지였다. 멀리 있는 자손들이 애초에 벌초를 하러 이곳까지 내려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을 터였다. 사촌은 물론이거니와 6촌, 8촌까지 묘를 벌초하는 일은 추석이 다가오면 당연히 영감이 다 감당해야 했다. 조카들이나 다른 친지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약간의 용돈을 쥐어주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듯해 영감이나 할멈의 심사가 편치 않았다. 할멈이 영감의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오후 3시가 넘을 때였다. 시간의 개념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데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건 그날 건강검진이 있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매해 하는 것이고 심심하면 찾아오는 건강검진차가 그날 왔었다. 영감은 벌초도 문제였지만 그에는 태어난 연수가 홀수인 사람들이 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 그 전해의 건강검진을 받았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 할멈은 전날 밤부터 금식하고 그날 아침부터 차례를 기다리는데 병 찾으려다 배고라 허기에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었다. 특히 밥심으로 견디는 할멈에게 2끼를 내리 굶어야 하는 이런 날은 짜증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할멈이 검진을 받았고
그 이동 검진 버스가 4시에 떠나야 한다며 간호사들이 서두르기도 했었다. 영감이 소식을 들은 것이 그 즈음이었으니 아마 3시는 조금 넘었지 싶다. 검진을 받고 집으로 와 허기진 배를 채우려 막 숟가락을 2번 입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전화가 왔다. 배나 채우거든 전화가 올 일이지. 애면 전화만 탓했다. 소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멍했던 할멈이 입안에 있던 밥을 삼켰는지 뱉어냈는지 그마저도 기억이 없다. 그 친인차가 바로 씻고 시내로 나갔으니까 병원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친절한 사람이었다.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띄엄띄엄 서너 가구의 민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집 사람인 듯 여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영감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 사고라니. 예상 못한 복병이었다. 할멈의 인생에 그런 사고는 애초에 예상되어 있지 않았다. 꿈에도 생각으로라도 그런 일은 할멈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탈선된 기차 같은 오리였다.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이는 역시 큰딸이었다. 뭐하니? 그냥 인우가 아직 학교에서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는 벌초 다녀오셨소? 그게... 할멈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나마 전화번호를 제대로 눌렀다는 것이 신기했다. 딸은 알았어요. 내가 가서 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역시 딸이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단 할멈부터 진정을 시켰다. 딸이 가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될 거야. 뭐 큰일이야 있으려고. 할멈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 그 극심한 허기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무엇으로 비어있던 속이 채워졌는지 목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이 그 무엇도 목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꽉 막고 있었다. 그 후에 할멈에게 닥친 일들로 인해 할멈은 더 이상 걷던 길을 계속하지 못했다. 대폭적인 진로의 수정이었다. 영감과 같이 당연히 가야 할 줄로 알았던 노년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의 부재로 인해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할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정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던 영감. 오매불망 좋아하던 이미자의 노래를 아무리 많이 틀어주어도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멈은 병실에서 이미자의 노래를 영감이 평생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 전축이 아니어도 노래만 듣는 녹음기를 통해 끝도 없이 되풀이를 거듭해도 영감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자의 노래가 그토록 애달고 서러운 곡조와 가사를 담고 있다는 것도 병실에서 느낀 느낌이었다. 동백아가씨를 그리워했을 영감의 감정에 새삼 질투가 나기도 했다. 얼른 일어나 보시오. 인혁이 그리 좋아하던 이미자 맹키로 나도 멋지게 한번 불러줘 볼 텐께. 할멈은 미동도 없는 영감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병실에 영감이 좋아하던 화분도 한 개씩 늘어갔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했던 이미자도 어여쁜 화분의 꽃도 영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할멈의 인생의 병원이라는 장소가 그리 가까운 영역이라는 것도 할멈은 그때 알았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한정없이 병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에 할멈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겠거니 했다. 병원 생활이 길어졌다. 처음엔 뻔질나게 드나들던 자식들의 발길도 뜸해지고 이웃들, 친지들의 발길도 끊겼다. 영감도 할멈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잊혀진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지워져 가는 것이 그리 쉽다는 것도 할멈은 그때 알았다. 영감과의 병원 생활이 1년이 넘고
인연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병원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영감. 태어나서 칠순이 가깝도록 병원 한번 다녀보지 않았던 부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영감의 의식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세상에 잘 죽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 이웃들이나 친지들, 하다못해 자식들까지도 영감의 죽음을 두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 잘 죽어주는 것. 그것이 할멈은 못내 서운했다. 등에 방바닥을 쥐고 살아만 있어도 의지가 될 것 같은 당신의 속마음을 할멈은 내비치지 못했다. 그래, 이제 그만하고 가시우. 당신도 편하고 자식들도 편하게. 그냥 가서 편히 쉬는 게 좋지 않겠소? 할멈은 그렇게 눈물을 그렁이며 영감에게 말했다. 그것이 진심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 했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할멈은 알고 있었다. 언제라고 자신이 영감에게 그렇듯 살가웠던가 싶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이라 생각해서인지 마음이 달랐다. 영감도 알아들었는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련 두지 말고 잘 가시오. 저승에서 만나봅시다. 영감은 이미자의 노래와 함께 그렇게 2년여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저승으로 갔다. 여한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반가움과 병원을 벗어났다는 홀가분함만이 할멈을 반겼다. 집에서 영감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할멈은 무심할 수 있었다. 할멈은 그렇게 영감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 영감 대신 약간의 돈이 여유로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자식들의 사업 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다. 많이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나마 마지막 가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라 여기고 할멈은 영감의 보상금의 반을 두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 나머지로 딸들에게 얼마씩 떼어주고 나니 할멈의 수중에 남은 것은 기껏 기백만 원이 전부였다. 노인정에서 노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자식들이 눈독을 들이고 대놓고 돈 타령을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 돈을 내 돈입 내에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싶어 선선히 아이들에게 분배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멈은 더 이상 미련 갖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없었던 돈이었기에. 할멈은 영감의 전축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하마터면 영감의 유품을 정리할 때 버릴 뻔했던 물건이다. 자식들은 쓸모도 없을 뿐더러 오래된 물건이라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들 것이며 크기가 간단하지 않은 그 전축을 고물상에 내줘버리자고 했다. 40년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축이다. 할멈보다 그 전축을 더 애지중지했던 영감이 남긴 유품이다. 사실 할멈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다. 그런데 할멈은 그러지 못했다. 살아오면서 그리 살갑게 대해보지 못한 영감에 대한 미안함을 그 전축을 버리지 않는 걸로 조금은 위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었다. 할멈은 아직 그 전축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니니 한 번쯤 판을 돌려 영감이 들었던 이미자의 구슬픈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오늘 별이 집에 다녀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녀석이니 전축을 보면 무슨 말이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내게 일이 오래되고 좋은 전축이 있노라 자랑하고 싶었다. 그 무엇으로도 별의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을 그런 물건을 통해서라도 존재를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전축은 스피커가 아주 컸다. 할멈의 몸피만큼이나 큰 스피커가 둘이나
작은 전축을 위협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축은 영감이 혼자 들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는데 스피커가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도 할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영감은 늘 전축에 이미자의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을 하였다. 그 황홀해하는 표정을 보며 할멈은 이미자랑 결혼해서 살아가시구려. 그렇게 질투 섞인 말을 해대곤 했다. 에이, 자네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으려고. 이미자보다 자네가 더 이뻐. 영감은 그렇게 할멈의 기분을 풀어주곤 했다. 그래, 목소리도 곱고 노래도 좋도록 애달프게 잘 부르는 사람이 얼굴까지 예쁘면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 않지. 할멈은 영감의 그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자신이 미인은 아니지만 유명한 가수보다 예쁘다는 것에 자부심이 생기곤 했었다. 이미자는 죽으면 일본에서 목을 잘라간대. 뭔 소리유. 사람 목을 잘라가서 뭐하게.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 연구를 해보겠다나 뭐래나. 이미 거액을 주고 목을 샀다네. 그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그래서 하나 소문이 이미 쫙 퍼졌어. 영감은 새로운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듯 그렇게 할멈에게 얘기했다. 참, 할 일 없는 사람들도 많네. 목소리가 좋다고 산 사람 목을 사서 죽을 때를 기다리다니. 어떤 한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심보일까? 그것은 자신과 무관한 먼 이방 남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다. 생각해보니 이미자의 목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나 영감의 죽음을 기다리던 자식들이 무에 다를 게 있나 싶었다. 아니 할멈 자신의 심정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누가 알 것인가. 그랬다. 아무리 그것과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었다. 독한 년, 무정한 년. 할멈은 자신을 향해 애면 타박을 하곤 했지만 그것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칠애였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식들은 이미자의 레코드판을 다 치웠다. 평소에 할멈과 영감의 다툼의 근원이 이미자였던 것을 감안했던 자식들은 이미자에 관한 것이라면 깡그리 치워 없애버렸다. 마지막으로 전축을 고물상에 내버리려고 하는 것을 할멈이 막았다. 그것만은 두고 싶었다. 그 전축을 장만하려고 기울인 영감의 그 심정을 알고 있었기에 할멈은 그것마저 내버리면 나중에 저승에 가서 영감을 만나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 사실 심정적으로는 100번도 더 버리고 싶던 흉물이었지만 그래도 50년을 같이 살아온 정을 봐서라도 할멈은 영감이 가장 아끼던 것에 마지막 선심을 썼다. 별을 만나게 된 건 세상 살아갈 아무런 재미가 없던 할멈의 마른 삶에 한 줄기 여우비 같은 갈증이었다. 그런 갈증이라도 느껴야 목을 죽일 의지가 생길 것 같아 영감이 보내준 여우비인지도 몰랐다. 별의 몸맵시는 선녀 같았다. 산의 놈에게 선녀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습지만 아무튼 별은 날아갈 듯 하늘거리고 수려했다. 그렇게 녀석과 노래를 배우고 박자를 맞추며 춤을 춘 지도 벌써 3달이 지났다. 다른 할망구들은 깔깔거리며 별에게 짓궂은 장난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아직 할멈은 별에게 말 한 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했다. 별을 대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울렁거렸다. 자신이 여자였던가 싶을 만큼 할멈의 가슴에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인 줄 알았건만 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별은 중에서 가장 음치에 박자치, 몸치인 할멈을 향해 많은 지적을 해댄다. 할멈은 그것이
별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은근한 설렘을 즐기고 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그런 대로 잘 나오는 목소리가 별과 함께하게 되면 덜덜 떨려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발도 움직이지 않는다. 할멈으로서는 멋들어지게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곡절을 뽑아 간드러지게 불러보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던가. 할멈은 다른 할멈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별을 기다리며 할멈은 한시도 쉬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였던 바딜도 그만큼은 아니다. 할멈에게 농사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반일은 일단 집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비가 오거나 춥거나 너무 더워도 쉬어야 했고 밥을 먹거나 짬짬이 쉬는 시간도 제법 많았는데 노래 연습은 단 한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오매불망 노래 생각뿐이다. 밭일도 집안일도 심드렁하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할멈을 향한 별의 찬사도 할멈을 황홀하게 한다. 전축이야. 영감이 쓰던 거지. 할멈은 오래되어 고물이 되어버린 전축을 내보이며 조금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쓸만하냐고 그렇게 물었다. 할머니 너무 좋은 전축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건 이제 돈을 주고도 못 사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할멈은 그래도 별이 좋은 거라니 기분이 좋았다. 그것으로도 자신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별은 퇴근길에 집에 들러 전축을 살피곤 했다. 어느 날은 레코드판을 들고 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틀어주었다.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 부르시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별이 아직은 쓸만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 줄까? 할아버지 유품이라면서요. 그게 뭐 대순가. 필요한 사람 주면 되지. 사실상 그랬다. 할멈으로서는 별이 욕심낸다면 무엇이든 내주고 싶다. 그래도 별은 웃기만 한다. 선뜻 할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내심 할멈은 서운하다. 살아오면서 내 것을 준다는데 그리 반기지 않는 녀석은 처음이다. 하다못해 껌 하나도 건네면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아니 과연 할멈의 인생에 있어 누구에게 껌 하나 건네본 적이 있었을까 싶으니 그것도 아닌 듯하다. 별은 자주 전축의 안부를 물었다. 잘 되느냐? 혹 고장은 나지 않았느냐? 자식들이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등등. 별이 군청과의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버린 후 할멈은 영 서운하고 마음이 휘휘하고 추웠다. 별이 할멈에게 특별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매일 만났던 것도 아니었고 또 따뜻한 그 무엇인가를 주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별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서걱하고 시리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 더 배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노래교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별이 베슬베슬 웃으며 그렇게 얘기했었다. 할멈은 별이 책상 위에 놓고 간 명함을 한 장 들고 왔다. 텔레비전이 놓여있는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한번 해볼까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전화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다. 잘 있냐고 물어볼 것인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 찾아가 봐야지. 그러나 그것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 생각은 아니다. 요즘 할멈은 살아감에 낙이 없다. 근래 들어 부쩍 외롭고 쓸쓸하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심드렁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재미가 없다. 그날 아침부터 동네가 북적거렸다. 전날부터 이장이 마을 방송으로 노인회에서 노래교실도 잘 마쳤으니
기념으로 가을 단풍을 보러 간다고 했다. 점심도 다 준비했으니 몸만 따라오면 된다는데 못 갈 이유가 없다. 할멈은 생각 없이 미영이네가 이끄는 대로 버스를 탔다. 어디로 간다는 설명도 없이 그냥 타고 가보면 안다는 것이다. 할멈은 혹 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노래교실의 주인공은 단연 별이 아니던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광은 재미있고 즐겁다.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빠지지 않고 따라 나서야겠다고 할멈은 생각한다. 비록 별은 오지 않았지만 또 거의 한 달 동안을 열심히 배운 동백 아가씨를 끝내 멋들어지게 부르지 못했지만 다른 할멈 영감들이 부른 노래로 인해 버스 안은 화전 놀이터를 방불케 했다. 마을에서 겪어온 영감들이나 할멈들이 버스 안에서는 어디 딴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들처럼 낯설다. 노랫가락에 맞춰 흔들어대는 그들의 흥을 할멈은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서도 참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싶다. 이웃의 영감들과 스스럼 없이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주거니 받거니 권하는 술잔도 어쩜 그리도 자연스럽고 멋들어지는지 할멈은 자신이 달나라에 여행을 왔나 싶을 정도다.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다. 이제 불 꺼진 집에 들어가 외롭게 잠을 자야 할 시간이다. 할멈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런 생각에 우울해진다. 낮에 버스에서 들었던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집 앞까지 왔다. 그런데 비어있을 집안에 불이 훤하다. 아무도 없을 집에 불이라니. 혹 별이 전축을 가지러 왔을까? 할멈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 말도 되지 않는 상상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대문을 민다. 왁자지껄 집안이 소란스럽다. 큰딸의 우렁찬 목소리, 큰아들의 웃음, 그리고 올망절망한 손주놈들의 신발이 현관에 어지럽게 얽혀있다. 문득 며칠 전에 큰 며느리와의 통화가 떠올랐다. 어머님, 몇 시까지 갈까요? 바쁜데? 오긴 뭐하러 와? 어머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해 갈게요. 할멈은 새삼스레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며느리의 전화에 시큰둥했다. 거기다 시어머니를 보러 오면서 몇 시까지 가면 되느냐고 묻는 태도 또한 불순하기 짝이 없다. 언제라고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진수성찬을 해놓고 기다렸던 자신도 아니었기에 그 전화가 그리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언제든 와서 얼굴 보고 가면 되는 걸 부담스럽게 언제 갈 터이니 준비하고 기다려라 하는 것 같았고 생색내는 것처럼 여겨졌다. 세상에, 남편 제삿날 관광 가는 사람은 엄마뿐일 거유. 엄마가 진짜 관광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그래 재미있습니까? 큰딸이 그리 밉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멈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할멈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오늘이 영감의 제삿날이구나. 구름도 없는 맑은 하늘에 밤별들이 반짝였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네, 소설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나이 드는 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젊지도 않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제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과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고비고비 나이가 들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소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보셨을까요?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들면서 재물이 많은 것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고 사랑은 노력이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다. 할 일 있는 노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 들어도 기회를 잡을 것이다. 꿈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꿈일 뿐이다. 불행은 좌절할 때 오는 것이고 꿈을 위해 나가는 자는 행복을 초대할 것이다. 행복은 준비가 안 되어서 찾지 못할 뿐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자. 어떠세요? 이만하면 나이 드는 준비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 라는 문장과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가슴 떨리게 행복하게 살자는 작가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소담의 영상을 마칩니다.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